발트해 연안의 부동산, 에스토니아 문인의 집. 공항 벤치, 곁에 시집 한 면이 펼쳐져 있다. 어제 저녁에 알게 된 아일랜드 시인 존 F. 딘의 시 헌정, in dedication이다. 아침 일찍 출발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지난밤 굳이 시 낭독회에 갔다가 늦게 돌아왔다. 아마도 시 한 편을 만나게 되리라는 예감이 있었던 것 같다. 뮌헨의 방을 나서며 어제 저녁에 산 시집을 들고 왔다. 나무 아래 하루살이들이 촤르르 쏟아져 나온다. 은하수처럼. 우리의 최상의 시는 먼 변방으로부터 여기로 와 닿으며 그건 사랑의 시들, 고요함을 이루며. 어제 저녁 이 구절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의 최상의 시는 먼 변방으로부터 여기로 와 닿으며. Our best poems reaching in from the periphery. 그건 사랑의 시들, are love poems 이라는 단순한 구절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멀리서 왔다 한들 사랑의 노래가 무엇이겠는가. 다음 두 단어 고요함을 이루며 achieving calm을 되새기면서야 알아차렸다. 무엇이 칼끝이었는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맨 것이 온 세상을 헤매고 돌아다녔어도 아직 찾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고요함에 평정에 도달하지 못했다. 어쩌면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만 같다. 이어지는 식구는 탈 것에 치여 으스러진 토끼의 아무도 듣지 못한 비명 이야기였다. 내 갈비뼈 위로 다시 수레바퀴들이 구르는 것 같았다. 저 불안했던 1980년대 내내 나는 자주 수레바퀴가 내 가슴 위를 천천히 굴러가고 있는 듯한 통증을 거의 신체적으로 느꼈다. 정말 신체적으로. 떨친 지 오래된 그 고통이 다시 생생해진다. 그러나 어느덧 수레가 되어 나는 또 무슨 짐승의 위를 굴러가고 있는지. 길에는 으스러진 토끼의 비명들이 더 높아지고 우리의 탈 것들은 생명을 으스러뜨린다. 어린아이의 눈물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될 때까지. 진실로 사랑하느니 나이 먹으며 고통 속으로 들어가며 그녀를 위하여, 그녀가 발견한 것을 위하여 일찍이 세상의 아름다움 너머에서 언제나 격앙된 한순간 뒤에는 고요함의 추구가 있었다. 도요새들 겨울벌판으로 떨어져 내리고 그들의 울음은 생존의 작은 할렐루야. 나 그대에게 드리네 시를. 여기 괴로움과 기쁨이 있는 곳에서 저녁이 그리고 아침이 첫날이 있는 곳에서. 숨이 막힌다. 평정을 찾는 늘 실패하는 나의 찾음에 대한 생각. 나에게서도 간간히 터져 나오는 생존의 작은 할렐루야에 대한 온갖 생각. 그러나 나는 아직 그대에게 헌정하는 시를 쓰지 못했다. 그대라도 있었던가. 그럼에도 그 초라한 나의 세계 역시 견뎌야 하는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고 간간히 짧은 기쁨이 얼핏 스쳐 지나간다. 정말 기쁨인지조차 불확실한 그것들. 그렇다.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다. 그리고 또다시 나 역시 다시 살아남는다. 이렇게 살아남는다는 것이 이따금씩은 부당하게 느껴지고 이따금씩은 기적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지상의 어느 한 구간, 또 공중에 뜬 한 구간. 그러나 나는 내 마음속에 깃든 시 한 편을 되풀이해서 읽는다. 이것이 누릴 수 있는 기쁨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에스토니아에서 이메일로 초청장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스팸 메일인 줄 알고 지울 뻔했다. 에스토니아란 나라가 세상에 있었던가 가물가물했다. 어디에 있는지는 더더욱. 그랬던 에스토니아에 내가 와 있다. 수도 탈린에서 하룻밤을 묵고 학회가 열리는 대학 도시 타르투로 가려는 참이다. 버스가 출발하려는데 맞은편 자리에 앉은 마담 몽튜페가 불쑥 나의 탈린이라고 말한다. 내가 얼른 대꾸한다. 저의 탈린이기도 한데요. 이런 말들이 저절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공항에 마중을 나와주고 한나절 시내 구경을 시켜준 플롬 교수 덕분이다. 공항에서 짐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손님이 나뿐 아닌 줄은 바로 알았다. 낯익은 가방을 맨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지난번 남아프리카에서 열린 학회에서 배부된 가방이다. 마중 나온 플롬 교수 역시 곧바로 손님을 알아보았다. 나 말고는 동양인이 없었던 것이다. 제각기 먼 곳에서 온 참으로 낯선 사람들이 아슬아슬하게 한 지점에서 만나 한나절 만에 동아리가 되었다. 물 건너 지척에 핀란드 헬싱키가 있는 발트해의 연안. 세상 한구석에 이런 도시가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놀랍게도 유럽의 중세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도시. 더러 관광객이 있기는 했으나 요란스럽지는 않았다. 안내받은 호텔은 구도시 중심에 있었다. 호텔을 나서서 몇 미터 걷지 않아 모퉁이를 도니 곧 동화 같은 통로가 나왔고 그 통로를 지나자 바로 시청 앞 광장에 이르렀다. 가는 길에는 한자동맹 박물관이 있었다.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은 발트해 연안에서 옛 한자동맹의 중심을 이뤘던 도시이다. 플롬 교수가 시청 앞 광장변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사주었다. 그리고 나서 금방 보수한 시청 건물을 가리키며 공연히 보수를 한다고 탄식했다. 보수하기 전이 훨씬 더 아름다웠다며 도무지 그런 일들을 벌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보수한 것도 아름답다고 대답했다. 또다시 시간이 쌓이며 보다 더 아름다워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시청 건물뿐만 아니라 작은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건물이 다 아름다웠다. 차를 마시며 바라본 조그만 광장은 중세시대와 북유럽의 고풍스러움이 한껏 어우러져 마치 다른 시간 속으로 옮겨진 듯한 느낌이었다. 다시 광장을 나와서 약간 가파른 작은 골목길을 올랐다. 옛날에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살았다는 윗동네로 이어진 길이었다. 길가에는 젊은 사람이 작은 바구니를 앞에 놓고 앉아 기타를 치고 있었다. 솜씨가 대단했다. 나는 조금 전에 바꾼 지폐를 서슴없이 바구니 속으로 집어넣는다. 귀족들이 살았던 높은 동네로 이어지는 성문은 거친 목재에 굵은 쇠못대가리 징이 가득 박혀 있다. 힘있고 고풍스러운 북유럽의 아름다움이 서려 있다. 높디 높은 윗동네에 오르니 옛 도시와 항구의 아름다운 파노라마가 내 앞에 펼쳐졌다. 발트해 연안 항구에 자리 잡은 중세 도시의 전모가 보였다. 동화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한 모습이었다. 솟아있는 많은 탑 중에서 플롬 교수가 키다리 헤르만이라는 이름의 탑과 부엌을 들여다보라라는 유별난 이름의 탑을 가리켰다. 헤르만은 전형적인 독일 이름이라 중세 독일 기사령이었던 이곳의 전통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이상한 이름은 탈린이 부유한 한자동맹 도시로 그만큼 공격의 위험에 노출된 전략상의 도시였음을 나타냈다. 부엌을 들여다보라는 화덕에 불씨를 남겨 적에게 도시를 노출시키는 집이 없는지 살펴보는 감시탑 이름이었다. 그런 식으로 플롬 교수는 짧은 시간 동안 에스토니아와 탈린의 역사를 많이 전해주었다. 화제는 독립이야기로 이어졌다. 탈린은 중세도시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겨우 10년 조금 넘은 역사의
아직 20살도 채 안 된 조그만 신생 독립국 수도이기도 했다. 비행기에서 본 여행 안내서에는 용감하게 독자적 화폐도 도입해서 성공했다고 쓰여 있었다. 바로 전날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다고 하는데 두 번째 대통령일까? 세 번째 대통령일까? 에스토니아 신문에 사진이 실렸지만 글을 몰라 읽을 수 없었다. 어려웠던 독립 과정.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순탄한 편이었다고 한다. 러시아의 개혁 개방 정책에 힘입어 에스토니아는 동유럽의 민주화 바람 속에 발트의 3국 국민들이 손에 손을 잡고 새 나라를 관통하여 늘어선 인간 사슬을 통해 독립을 쟁취했다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혁명이 노래하는 혁명, Singing Revolution으로 불린다는 사실은 처음 들었는데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노래를 불렀다고도 한다. 음악인이 많은 것도 이 나라의 특징이었다. 힘겨운 역사를 노래에 실어 견딘 한 작은 민족이 매우 가깝게 다가왔다. 그토록 오래된 도시, 그러나 그렇게 어린 국가, 열 몇 살밖에 안 된 국가엔 가본 적이 없다. 그런 어린 국가를 거닐고 있다는 것이 이상한 느낌을 자아냈다. 윗동네에서는 교회 둘을 더 보았다. 하나는 중세 독일 교회, 또 하나는 작지만 아주 정교한 전형적인 러시아 정교교회여서 이 나라의 역사적 상황이 선명하게 대비되었다. 오랫동안 중세 독일 기사령이었다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1918년에서 1940년까지 잠깐 독립했으나 바로 러시아의 속국이 되었다. 그러다 동서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정식으로 독립을 하게 된 것이다. 윗동네에서 내려오다가 어느 집 현관의 곁 벽에 독특한 흉상 부조가 하나 붙어 있는 걸 보았다. 1970년에 죽은 펜조라는 극작가의 집이라고 했다. 작고 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는 예술가가 그렇게 기려진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플롬 교수는 펜조라는 이름이 프랑스어 팡세와 비슷해서 프랑스 시인 자크 프레베르의 시에도 등장한다고 덧붙였다. 바로 그 시를 읽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번역된 프레베르의 시집 절망이 벤치 위에 앉아있다를 읽어보았다고 내가 말했다. 프랑스에서 온 몽티페 교수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다시 작은 단어 하나로 인해 아슬아슬하게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다. 그런 작은 인식표를 보는 기쁨들. 날씨가 참으로 좋았다. 플롬 교수는 이제 조금 지나면 나뭇잎이 어떤 빛깔로 물드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북유럽의 긴 겨울이 이듬해 5월이 되기까지 얼마나 황량하고 어두운지에 대해서도. 나무들은 10월에 이미 잎이 진다고 했다. 그러면 일할 때라는 것이다. 10월부터 5월까지 미친 듯이 일을 하면 여름 몇 달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진다고 했다. 차츰 대화는 일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갔다. 플롬 교수는 로마노코 문학 전공자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에 두루뭉통했다. 주전공은 이탈리아어라고 했다. 마담 몽티페는 프랑스 사람답게 그리고 나처럼 영어를 그리 잘하지 못했지만 이탈리아어와 일본어를 하고 주전공은 그리스어와 라틴어였다. 무슨 일을 하느냐고 내게 물었다. 전공 이야기를 간단히 한 다음 가볍게 글도 써요 라고 덧붙였다. 듣던 두 사람이 똑같이 나도 그래요 라고 말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덧붙인 것은 사실 두 사람에게서 벌써 시인의 기미를 눈치챘기 때문이다. 물든 나뭇잎의 빛깔과 그 잎이 진 후의 슬픔을 그토록 열정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그토록 열심히 귀 기울이는 사람이 달리 무엇일 수 있겠는가. 조금 더 걸어서 한 모퉁이를 돌았을 때
플롬 교수가 갑자기 건너편의 작은 녹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 저 토지에 투자하시죠. 나와 마담 몽튜페는 폭소를 터뜨렸다. 플롬 교수는 시인의 집을 짓기엔 최상의 장소라고 진지하게 덧붙였다. 그 자리를 눈여겨보았다. 집 한 채를 짓자면 허공이어도 위치쯤은 제대로 알아야 할 테니까. 그 녹지에도 시인의 기념비 하나가 서 있었다. 그 기회에 나는 전날 저녁에 낭독회 이야기를 했다. 시인 존 F. 딘과 나눈 대화. 존 F. 딘은 미당 서정주 시인을 알고 있었다. 내가 미당의 죽음을 전하자 애석해하며 자기 고향 아일랜드에 있는 시인의 집에 한번 오라고 청했다. 아무튼 그 대화 이야기도 들려주고 마침 들고 있던 시집을 펴서 헌정을 읽어주었다. 읽다가 문득 내 발음이 시원치 않을까 걱정이 되어 멈추었더니 두 사람이 계속 읽으라고 채근했다. 내친 김에 조금 더 읽었다. 그래서 걸어가다 말고 길 한가운데서 선체로 작은 낭독회가 시작되었다. 몇 편을 연이어 읽었다. 그냥 그렇게 되었다. 다들 행복했다. 오늘 아침 탈린을 떠나기 전 다시 한번 광장을 거닐며 마담 몽튜페는 그 시들을 한 번 더 듣고 싶어 했다. 나는 다시 읽어주었다. 그렇게 나는 힘 안 들이고 사들인, 따옴표죠. 사들인 토지에다 묵직한 초석 하나를 놓았다. 저녁에 혼자서 낮에 함께 걸었던 길들을 천천히 되짚어 걸었다. 거리 모퉁이 하나하나가 기억에 새겨졌다. 작가 펜조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내 부동산 앞에선 물론 훨씬 더 오래 서 있었다. 오늘 아침 플롬 교수가 우리를 가까운 버스터미널까지 태워다 주었다. 버스가 떠날 때 마담 몽튜페의 입에서는 나의 탈린이, 내 입에서는 저의 탈린이기도 한데요가 저절로 나왔다. 버스 출발 직전 플롬 교수가 연락처를 주었다. 명함을 보니 그의 성은 플롬이지만 이름은 마레였다. 바다와 동화가 동시에 떠올랐다. 에스토니아어는 모르지만 그가 마침 이탈리아어 교수라 그의 이름은 바다일 것 같았다. 네, 이탈리아 마레는 바다죠. 그리고 시간이 멎은 듯한 중세 독일 도시에 살고 있으니 그는 동화일 것도 같았다. 중세 독일어로 메레는 이야기란 뜻입니다. 나의 기억 속에서 그는 북유럽 중세 도시의 바다와 바닷가의 옛 동화 사이를 오가고 있을 것이다. 아주 오래도록. 탈린에서 2시간 반. 타르투 대학은 유서 깊은 대학이었다. 오래 지켜져온 인문학의 전통이 느껴졌다. 멀고 먼 나라의 한 구석에 이런 대학이 있다는 것이 깊은 인상을 주었다. 시내를 돌아보던 중 아이리시 펍 와일드라는 카페가 있었다. 이름 그대로 아이리시 펍이었는데 건물 앞에 벤치가 있고 실물 같은 등신대의 인물상 둘이 앉은 브론즈 작품이 놓여 있었다. 곁에는 고전적인 형태의 가로등이 두 사람과 일찍 어두워오는 북유럽의 한쪽 구석을 밝혀주고 있었다. 인물상 중 하나는 에스토니아 민족 시인인 빌데, VILDE 혹은 WILDE로 표기하는데요. 그런 빌데라고 했고 또 하나는 오스카 와일드였다. 사연인즉 오스카 와일드가 이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다만 에스토니아 시인 빌데와 스펠링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는 유럽의 북쪽 끝에 자신이 그렇게 앉아 있으리라곤 아마 꿈조차 꾸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그의 작품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 나이 20대를 각인하며 그렇게 읽혔던 것에 대해서도 세상의 문인들은
갖가지 연유로 한자리에 앉아있기도 한다. 가는 길에 큰 은행이 보였는데 이름이 삼포여서 깜짝 놀랐다. 그곳에서 삼포로 가는 길은 내게도 현실과 비현실의 중간 어디쯤에 놓여 있었다. 대학 캠퍼스를 안내받는데 어느 시인의 동상이 교정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무척 의외였다. 에스토니아어로 시를 쓴 최초의 시인 크리스티안 야크 페터젠이었다. 1801년에서 1822년까지 산 사람인데요. 21살의 요절한 젊은 시인은 현재의 인접국인 리투아니아의 수도 리가까지 지팡이 하나를 들고 걸어간 일이 있었다고 한다. 동상은 지팡이 하나에 괴나리 보찜 하나 든 방랑자의 모습이었고 그의 식구가 발치에 적혀 있었다. 이 땅의 언어여 하늘로 솟으라 솟아 바람의 노래 속에서 영혼을 찾으라 라는 구절이었다. 학생들은 이 젊은 민족 시인의 동상 발치에다 술을 붓는 것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한다고 했다. 동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작은 바위가 솟아 있었는데 이 부근을 중심으로 노천극도 하고 또한 바위는 땅이 아니므로 이 바위 위에서는 금해진 것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술 마시기 또는 공공연한 키스 등. 시인은 큰 자부심이었고 그의 자리가 젊은이들의 작은 해방구였다. 신생국답게 고조된 민족의식과 오랜 전통이 매우 두드러져 아름답게 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절반은 그대로 남겨둔 채 고풍스러운 옛 교회의 나머지 절반만을 아름답게 보수하여 도서관과 회의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젊은 시인의 동상이 있는 학교의 가운데 자리였다. 그곳에서 열린 학회 또한 놀랍도록 탄탄한 그들의 문화적 유산과 후학을 힘써 키워 새 나라를 갖고 가려는 아름다운 민족적 열성이 돋보이는 자리였다. 학회가 끝나고 에스토니아에서 하루를 더 묵었다. 탈린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였다. 밤중에 도착하여 주변이 잘 분간이 되지 않는 가운데 처음과는 다른 숙소로 안내를 받았다. 아침에 떠나기 전 눈여겨보았던 골목골목을 되짚어 걸었다. 작은 도시에서 누가 이 많은 꽃을 다 살까 싶을 만큼 질비하게 늘어선 꽃가게 앞에서도 한참을 서 있었고 시청 건물 한쪽에 위치한 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 중세 북유럽의 전설 속으로 들어간 듯한 착각에 사로잡힌 채 커피도 한 잔 마셨다. 그리고는 숙소로 돌아갔다가 다시 서점으로 달려가 에스토니아의 유명한 문인 얀 크로스의 책 2권을 급히 사왔다. 몇 차례나 노벨상 후보에 올랐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영어나 독일어 번역본이 있겠다는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사무실에 연락하여 서둘러 방값을 계산하고 나오는데 나를 배웅하며 사무원이 안내한 출구는 전날 밤부터 내가 들었던 문이 아니었다. 다른 거리 쪽으로 난 문을 나서며 나는 깜짝 놀라고야 말았다. 바로 나의 부동산이 있는 거리가 아닌가. 내가 하룻밤을 묵은 집은 바로 에스토니아 문인의 집이었던 것이다. 놀라서 다시 뛰어들어간 나는 사무원에게 얀 크로스의 책을 사들고 온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얀 크로스도 이 집에 살고 있는데요 라고 그가 대답했다. 꼭 다시 와야 할 이유가 있네요 라고 말하며 사무원과 작별했다. 거리 이름을 눈여겨본다. 하리죽길 1번지. 다시 뮌헨의 내 작은 방으로 돌아와 앉은 늦은 밤. 탈린에서 출발 직전 뛰어나가 사온 얀 크로스의 책을 뒤적인다. 방대한 대화소설은 엄두가 나지 않아 뒤적거리기만 했으나 한눈에 발트 해변의
고난과 모험에 찬 삶에 대한 대서사임을 알아볼 수 있다. 단편집 쪽을 집어든다. 그중 한 편의 무대는 블라디보스톡이다. 그곳까지 그야말로 커다란 땅덩이의 끝에서 끝으로 흘러간 에스토니아인의 이야기이다. 뜻밖의 한국인도 잠깐 나온다. 또 한편에서는 탈린에서의 이별이 다루어져 있다. 블라디보스톡의 한인들이 스탈린 독재 치하에서 머나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실려갔듯 에스토니아 사람들 역시 먼 극동까지 강제로 끌려갔다. 그런데 그 이별의 장소는 바로 내가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던 작가 펜조의 집 앞이었다. 묵묵히 삶의 질곡을 견디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했다. 비인간적인 극한 상황들 속에서도 얀 크로스의 인물들은 언제까지나 사람이다 라는 평문이 그의 작품을 적절히 요약하고 있다. 어디에나 역사와 고통이 있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위험이 있으며 또한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은 만난다. 그 모든 것을 확인하려고 나는 또다시 멀고 먼 세상 끝까지 달려갔다 왔나 보다. 알 수 없는 부름에 목마름에 이끌려 항상 들고 다니는 작은 보온병을 열어본다. 조금 남은 물에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다. 탈린시 하리죽길 1번지 에스토니아 문인의 집 부엌에서 끓여온 물이다.